자, 지금 유럽 시장이 열려서 쭉 진행이 됩니다만 유럽 시장 역시 예상대로 폭락세가 역시 이어지고 있네요. 대체로 보면 영국 시장이 한 2.7% 그리고 닥스 지수죠. 독일 시장은 한 3.6% 그리고 깍규 지수, 프랑스 지과 지수도 3% 중반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다솔 차장과 더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은 공교롭게 물론 저희가 섭외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장이 이렇게 크게 빠질 때마다 나오셨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현금 확보 전략을 구사한다. 근데 잘못 인식을 하다 보면 빠질 때 손절 칩니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네. 최근에 매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 아마 8월 달에 그 지수 한참 빠질 때 한번 나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중국장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날 몇 번 나오고 했었는데, 예. 그 제가 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특히 저희 팀에서 좀 좋아하는 이제 주식의 패턴들은 시장의 이제 주도주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주도주라 하면 장이 빠질 때 더 오르고, 네. 장이 이제 그러니까 장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주도주들을 이제 사서 이제 시세를 길게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이제 본인의 포트가 이제 주도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예. 이런 그 투자 방법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제가 이제 잘못 샀을 경우에 그 떨어질 낙폭도 상당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주 투자의 이제 가장 유명한 투자라고 하는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예. 기계적인 손절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기계적인 손절매라고 하면 본인이 산 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이 빠졌을 때 거기서 그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지 말고 나의 초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일단은 후퇴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윌리엄 오닐이 본인의 책에서 이제 언급했던 손절의 구간은 이제 8%에서 10% 구간입니다. 이제. 네. 이제 그 구간이 되면 이제 종목당이에요. 종목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한 종목들을 샀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동의하는 실제 주도주 군이면, 네. 시세가 나는 동안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이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는 일단 8%에서는 최소 절반을 손절을 하고 10%가 넘어갈 때 일단 편출시키라는 게 이제 이 윌리엄 오닐의 가장 큰 손절 매매 기법이고 구간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실제 그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용하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생기냐면요. 예. 그 약세장으로 진입했을 때 보통 사람이 이제 어떤 판단과 감정이 들어가면, 예. 그 끊임없는 물타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목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언급이 되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질 때 계속 장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10%에 한 번 더 사게 되고, 마이너스 15%에 한 번 더 사게 되고, 마이너스 20% 한 번 더 사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급락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바운더리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예. 급락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급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밖의 범위에서, 그렇죠. 어떤 변수가 터졌을 때, 예. 소위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구간에서 이제 급락들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빠지는 주식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초에 내가 샀던 금액보다 마지막 급락 구간에서 제 비중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A라는 종목을 한 3, 4천만 원 정도 샀는데, 자꾸 물 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막 1억 가까이. 가격은 빠져 있는데. 네. 내 비중은 1억 가까이 돼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 10% 정도의 급락이 왔을 때는 처음에 제가 샀던 포지션에서는 3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만 있으면 되지만, 예. 마지막 구간에서는 1,000만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손실이 가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버티지를 못하고 소위 이제 반대 매매나, 네. 투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작년 그 여름 가을에 바이오주
가 급락할 때 소위 이제 HLB가 2만 원을 가고 예. 신라젠이 10,000원을 깨고 내려갔던 네네. 구간들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패닉 셀링들이 나오냐면 처음에 사서 좀 먹다가 빠지니까 예. 먹었던 학습 효과 때문에 계속 비중을 늘려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최초에 샀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들고서 소위 이제 하한가, 점 하한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정도의 하한가가 나오는 임상 실패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도 예측하고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네. 또 예측을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그런 손실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약간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주식을 이제 모아서 가는 게 정석의 패턴이지만 소위 이제 좀 성장주 중심 혹은 좀 주도주라고 하는 좀 돌파형 주식들을 하실 때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좀 기계적인 손절을 하는 게 실제 계좌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저도 물론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뭐 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쪽으로 선호 섹터들이 움직이는지를 이제 관찰하면서 전 소위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보통 그 약세장이나 좀 빠지는 장의 특징들이 주도주군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계속 우상향할 때는 주도주군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비메모리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폴더블도 되고 폴더블도 되고 뭐 중국 내수도 되고 예. 돌아가면서 섹터들이 이제 가는데 그 소위 이게 지금 코로나 이슈처럼 이런 식으로 장이 빠져 내려갈 때는 제가 장중에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봐도 뭔가 주도주군이고 잘 버티고 치고 나가는 주식 중에 이제 살 종목들이 없어지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어떤 기계적인 손절 내지는 좀 익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늘어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수는 좀 줄어들고 매도는 늘어나다 보니까 제 계좌에 현금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 계좌에 현금이 점점 많아지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장이 조금 더 밀리거나 더 빠질 때 어찌됐건 최초 하락 때보다 저는 더 적은 주식 비중과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서 그 예측을 못했던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작년 8월이나 뭐 올해 뭐 2월 3일 재작년 10월이나 네, 그러니까 네. 소위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쯤이면 다 빠졌을 거야라고 대응한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늘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수가 바닥을 치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낙폭이 크면 그에 비례해서 반등폭도 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좀 하락장에 좀 모아간 현금을 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주식들 쪽으로 내 포트를 편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개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텐데 사실 장 빠질 때 내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할 때 내 종목이 똑같이 오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선호하는 쪽으로 최초 자금들은 투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근데 그 내 종목이 빠질 때 계속 받으면서 소위 내 지수는 반등하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를 때 보통 투자가들이 제일 당황하는 패턴이 오거든요. 그리고 소위 이제 뭐 가장 섭섭한 구간이 이제 그런 구간들인데 실제 주식을 꽉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하는 주식을 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이에서 그 투자 의사 결정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근데 이차님 네. 이렇게 되더라고. 팔 때는 그러려고 팔아요. 근데 살 때 손이 안 나가고 다 올랐을 때 다시 추격 매수, 추매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아유 스윙 당했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나가면 아유 잘못 샀나 보다. 이거 몇 번 이제 스윙 당하면 계좌 반되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살 때는 이제 팔 때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할 때 난 무조건 산다. 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경험과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갖춰지면 그냥 꼭 잡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제일 마지막 구간까지 풀 포지션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예. 마지막 반등 치고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을 잘 털립니다. 이제 예. 본전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조금만 반등해도 일단 줄이고 이제 나가고 싶은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좀 장이 좀 빠질 때 어떤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선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장이 빠지는데 덜 빠지는 종목들, 네. 그리고 또 장은 밀리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좀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수급이 들어오는 반복해서 들어오는 어떤 네.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매일 관찰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예. 실제 어떤 개별적인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예. 또 이런 것들이 종목을 하나씩 스크린을 해봤는데 예. 어떤 산업군으로 이제 존재하게 됐을 때는 이게 그 어떤 뭐 투자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패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장중에 미리 뭐 현금화를 많이 시킨 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어떤 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평소에 못 사셨던 주식이나 아니면 장 빠지는데도 좀 덜 밀리는 섹터들을 되게 부지런히 업데이트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좀 장이 좀 바닥을 찍고 돈다고 생각했을 때 네.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미. 예. 그러니까 장이 이제 그 돌릴 때 그거를 판단해서는 타이밍이 좀 늦게 되고 그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투자하면서 들었던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조언 중에 되게 와닿는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장이 빠질 때의 특징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같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나쁜 주식도 10%가 빠지고 좋은 주식도 뭐 한 4, 5% 이상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좀 오래 소통했던 그 투자가분 중에 한 분은 장 하락장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락장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아무리 밀어 팔아도 주식이 더 밀리지 않고 좋은 주식을 내가 아무리 위로 올려서 사도 호가가 안 충분히 바뀌니까 받아주고 충분하니까. 어차피 평소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어떤 뭐 가격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 못 샀던 주식이 있다면 네. 오히려 차라리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기간에 예. 그냥 내가 평소에 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결국 하락이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를 리뷰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을 이때 좀 소위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으로 바꿔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개인 4천억 매수가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사실 오늘 들어온 개인들은 상당히 스마트한 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수는 계속 오르고 빠지고로 반복을 하거든요. 예. 실제 지금 오늘 지수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했던 랠리가 1월 말 정도 고점을 찍고 2월 3일 날 바닥을 찍었다가 네. 다시 이제 회복했다가 예. 오늘 이제 2월 3일 종가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좀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군이나 소위 이제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함은 지수가 예를 들어 2100에서 2200을 가다 2100으로 돌아온다고 칩시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 지수는 2100에서 돌아왔으니까 보합인 거거든요. 2월 3일 대비.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개인 투자가분이 본인이 상당히 그래도 이 시장에서 좀 소위 좀 주도주군이라고 불리는 이쪽 그 섹터에서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
사실 오늘 계좌 상태는 2월 3일보다는 플러스 나 있어야죠. 플러스 나 있거나 그렇죠. 최소 2월 3일이랑 같은 게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빠져서 내가 손해를 본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락장에서 사실 수익을 뭐 장이 4%씩 빠지는데 네. 내가 뭐 오늘 뭐 2, 3% 수익을 내겠다. 이건 사실 맞습니다. 뭐 테마주를 접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오늘 하루의 어떤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2월 3일이랑 같은 지수로 예를 들어 끝났는데 나의 계좌 상태가 2월 3일보다 마이너스다. 그럼 사실 이 투자가분은 지난 한 3주 동안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투자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예. 실제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었고 예.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마 뭐 제 경험이나 제 주변의 어떤 케이스를 봤을 때는 실제 지수가 1%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왔는데 계좌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또 레버리지 조절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 쪽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네.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지금 장이 여기서 뭐 당장 뭐 내일 반등할 거다, 모레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냥 홀짝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누구도 뭐 당장 내일 반등할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예. 만약에 지수가 지금 이제 2080에서 끝났는데 다시 2250 소위 이제 2월 한 중순경에 네, 2250으로 회복됐다고 했을 때 과연 나의 계좌 상태가 내가 2250일 때 내 계좌보다 좋아질 거냐. 근데 만약에 장이 지금 여기서 회복을 2250까지 했는데 나의 어떤 계좌 상태가 예. 코스피 2250일 때보다 고점을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 예. 이 반등장에서 내가 대응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관찰했던 바로는 거의 대부분 그냥 많이 빠져있던 어떤 본인의 주식을 그대로 들고 보유하고 있다가 혹은 뭐 더 샀다거나 근데 시장이 반등할 때 올라가는 종목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미스매치가 될 때 거의 대부분의 계좌들은 고점 회복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뭐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장이 우상향을 하면 소위 뭐 3살짜리 어린이가 투자해도 뭐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최근 몇 년 뭐 몇 달 동안 계속 박스권 지속되는 장에서 지수가 빠질 때 기존 계좌보다 더 빠지고 반등할 때 회복 못하고 빠질 때 더 빠지고 반등할 때 회복 못하고 반복하다 보면 소위 이제 계좌가 녹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어떤 그 계좌들이 녹아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분명히 장이 빠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생각할 게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에 대한 일은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내 위주로 투자하지 말고 남들이 더 좋아할 만한 주식으로 슬림화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제가 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쫓아가는 작업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떤 그 굉장히 본인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철학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그동안 장이 빠질 때 나는 덜 빠지고 장이 회복할 때 나는 현명하게 계좌를 레벨업 해 오셨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당연히 있으시죠. 네네. 그럼 뭐 그분들은 분명히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대응을 해 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장이 빠지고 오를 때 내 계좌가 덜 빠지고 더 오르고 했던 분들은 사실 굳이 제가 드리는 어떤 팁을 참고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 계신 루틴을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 방송을 듣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싶은 분들은 장이 올랐다가 보합이 됐는데 계좌가 마이너스가 날 때, 장이 빠졌다가 전고점을 왔는데 내 계좌는 그 고점 상태로 회복을 못할 때, 네. 이런 어떤 그 투자의 패턴들은 분명히 뭔가 좀 시장 평균 대비 좀 내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2월 3일 날 그 여러분 포트와 지금 포트를 한번 포트의 어떤 계좌 잔고를 한번 평가 상태의 계좌 잔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거나 다소라도 빠져 있다면 현재 반등 국면에서 지금 이 지수대에서 반등을 할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가 더 빠지고 반등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등할 때 반등의 세기가
어찌 보면 남들 계좌에 비해서 덜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주도주 종목으로의 교체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그러면 3주 전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쭉쭉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금요일 날 후장에도 예고가 됐어요. 네. 사실상. 왜냐하면 워낙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뻔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뭐 회복이 된다든지 뭐 백신이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건 악재 계속 반영됐겠네. 그래서 이제 뭐 쇼트 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금요일장 오늘장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지난번에 점검했던 테마군들 중에 제일 강하게 살아남아 있는 테마가 뭡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뭐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거 말고. 네, 마스크는 뭐 그냥 테마성이니까 빼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업종에서 가장 강하게 좀 시세가 형성돼 있는 거는 비메모리 쪽 섹터랑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때 이제 2월 3일에 장이 반등할 때 그날 가장 세게 반등했던 주식이 비메모리에서는 SNS텍이라는 주식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반등하면서 소위 그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다른 소재를 하는 뭐 SKC라든가 뭐 동박 업체들, 뭐 음극재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산업의 군을 형성을 했는데 실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어쨌든 시세상으로 봤을 때는 요 하락 기간에 상당히 지금 견조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0.7% 정도 빠져서 85,000원 정도로 끝났는데 2월 3일 날 이 주식이 64,000원에 끝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89,500원 정도가 종가 기준 최고가가 2월 13일 날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2월 13일 이후에 장은 거의 거진 10% 가까이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장 빠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덜 빠지는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어떤 뭐 수급의 주체를 봐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도 에코프로 BMI 64억 정도를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 뭔가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하는 소위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들은 사실 그 외국인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주식들을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큰 하락장에서. 네, 이런 큰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거의 7,000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거의 대한민국에는 거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실제 오늘 그 거래소의 상승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이 49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특징적으로 또 외국인이나 뭐 이런 수급 주체들의 그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주식들은 실제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정보와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 주체가 조금 더 좋은 어떤 재료나 어떤 뭐 그 사이클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섹터로 묶여서 지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만 약보합으로 끝난 게 아니고 포스코 캠텍이라는 뭐 시총 3조 가까이 하는 뭐 대표 대형주도 상승을 했고 장비 쪽에서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 전에 언급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다솔 차장이 얘기하는 내일 당장 에코프로비엠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약세장에 외국인 기관들이 그나마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 내부의 적격 테마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무슨 테마주라니까 무슨 정치 테마주 무슨 막 근거 없는 그런 거 말고요. 근데 주제가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땐 그나마 제일 살아있는 놈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핵심주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예. 장이 오를 때 혹은 빠질 때 각자 내가 어떤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어차피 뭐 결과적으로 장 오를 때 내가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고는 지나보면 결과론이지만 예. 어쨌든 각자가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이 빠질 때는 예. 과연 이 어떤 하락 구간이 끝났을 때 끝나서 장이 예를 들어 반등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가지고 내가 내 계좌를 회복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A라는 특정 종목을 가지고 뭐 먹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내 계좌가 플러스이기를 기대하고 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달보다 내 계좌가 어쨌든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회복이 되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이제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기 가장 해야 되는 작업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 하락이 끝나고 시장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현금이나 혹은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업종으로 내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고민이 이 하락 구간 동안에 상당히 깊이 해놓으신 분과 잘 안 돼 있으신 분이 실제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네. 계좌의 수익률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말 내내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녀석이 갑자기 내일 모레 백신 나와서 혹은 치료제 나왔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네. 이 확산이라는 게 기울기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전수조사 혹은 추적 관찰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지역 감염으로 이제 일반화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뭔가 큰 변화의 어떤 단초도 제공되고 있다. 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네. 저희 집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마켓컬리나 쿠팡 해라. 그랬더니 그렇죠. 쿠팡이 지금 배달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밀려 옵니다. 있다는 거예요. 네.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쓰거든요. 네. 집이 워낙 마트에서 그렇죠. 가까워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세대나 계층들이 이쪽으로 일단 넘어오면 네. 다시는 이쪽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일단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진입이 어려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택배 관련이라든지 뭐 그러면 상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이버 결제도 네. 카드 결제에 인한 사이버 결제망이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결제로 인한 사이버 결제망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늘 쭉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 거래소에 50종목 어간 뭐 플러스한데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많고 그리고 간편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도 하나의 테마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들더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오늘 시장을 관찰하면서 가장 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기존에 좋게 보던 주도주 중에서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거는 비메모리 섹터랑 2차전지였고 제가 이제 기존에 주도주군인가라고 고민 아주 크게 인지 못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가 소위 이제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 서비스들이 약간 좀 섹터를 군으로 묶여서 올라오는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대형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장이 흔들리는 것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오늘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2.9% 하락했고요. 마켓보다는 선방했고요. 카카오도 3.17% 정도. 마켓 사이즈입니다만 그동안에 오른 거 감안해 보면 그렇게 나쁘게 큰 건 아니군요. 거의 지금 상승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마켓 이상의 하락들을 보였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시세를 좀
버티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개별 종목 중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예.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 주신 새벽 배송, 그러니까 예. 오아시스라는 그 마켓컬리 같은 유의 이제 앱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새벽 배송을 통해서 소위 농산물이나 이런 먹거리들을 아침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8%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위 코로나 이슈들이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매수 흐름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제 주변에서도 요번 사태를 보면 가장 그 특징적인 게 기존의 쿠팡, 마켓컬리, 뭐 오아시스 소위 이런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 구매 서비스가 제일 많이 썼던 분들이 3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소위 이제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40, 50대보다는 30대 직장맘들이 맞아요. 선호했던 서비스고 예. 또 이제 뭐 그 주 구매층들이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그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분들이 예. 나 쿠팡 결제 처음 해봤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계기가 예. 와이프가 이제 마스크 사라고 쪼는 거예요 집에서.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쿠팡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봐서 예. 써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사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예. 되게 살 게 이제 많아서 예. 뭐 제 그냥 그 지인 중에 하나도 예. 그냥 면도 크림도 사고 뭐 농산물도 사고 예. 평소에 자기가 썼던 로션도 사고 이러면서 야 쿠팡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 예.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소위 이제 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서비스들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던 서비스들이 소위 아직까지는 좀 얼리 어댑터들이나 일부 소비 계층들에 한정해서 근데 그 일반화 쓰고 대중화의 있었는데 단계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30대 40대 남성들이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거 상당히 범용성이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 이걸 써본 다음에 어떤 그 피드백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당장 뭐 저만 해도 이런 게 한번 편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구매 패턴이 뒤로 돌아갈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런 소위 좀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한 생활 서비스들은 네. 상당히 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네. 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또 연관해서 그 최근에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컨텐츠 중에서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모바일이나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또 유료 결제도 많이 하고. 근데 요새 보면 이제 네이버가 그 웹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 소위 북미 지역에서 웹툰을 계속 네이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네이버 북미 웹툰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지금 개별 종목 중에 뭐 DNC 미디어 같은 종목이 소위 이제 웹툰에서 상당히 좀 핫한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어찌됐건 이런 회사도 뭐 매수 여부는 투자자의 몫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요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견조한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뭐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예. 그다음에 뭐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서 웹툰 보게 되고 예. 쇼핑도 모바일로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묶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뭐 이런 그 소위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한 생활 서비스 군들이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더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관찰한 주도주 종목 중에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주식들이 예. 저는 사실 조금 간과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한국 사이버 결제도 되게 심플하게 보면은 그 모바일에서 결제할 때 이제 PG 서비스랑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이제 페이코라고 불리는 네. 이런 페이 시스템에 들어갈 때 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탑재가 되게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 트렌드를 보시면 매출이 매 분기마다 우상향을 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국내 애플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것도 사이버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돼 있고 또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결제하는 것들도 사이버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예. 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양이 늘어나면 네.
이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잡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사이버 결제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좀 뭐 유의미하게 올랐던 다날 같은 업체들도 있고 뭐 KG 이니시스 같은 업체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큰 축선상에서 생활 패턴의 변화고 네.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법제도가 못 따라오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해주라고 데이터 산법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니까 네.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이런 큰 재료가 탁 터져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 대중화된 게 쑥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이쪽으로 뭐 다시는 안 들어온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계속 저항을 했던 그 세대들 연령층 직업군 이런 데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회사의 입장에선 상당히 의미 있는 특수고 그 특수가 매출로 이어지고 이익단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금요일 오늘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뭐 그 전자 결제주들이나 예. 혹은 뭐 새벽 배송류의 온라인 유통 서비스, 예. 뭐 웹툰 같은 컨텐츠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회사들이 돈을 벌었다기보다 예. 이미 아까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생활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 존재를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요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발견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장이 발견을 하게 될 때 소위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회사가 버는 돈에 시장이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주냐를 갖고 결정을 하는데 예. 이미 이쪽 섹터에 있는 군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이 선호를 좀 덜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예.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좀 덜 주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식의 소위 이제 어떤 대형 이벤트나 이런 구간에서 발견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멀티플의 확장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소위 이런 분들은 원래도 지금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섹터로 자리 잡고 있던 와중에 요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멀티플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좀 마련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오늘 그냥 객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참 이 코로나 뭐 19에 수혜를 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가장 극적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농담삼아 했는 게 사실 쿠팡이라는 서비스도 뭐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출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이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쓰는 저변 이외에 네. 추가적인 어떤 그 유저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회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이쪽 카테고리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소위 좀 중년의 남성층들이 예. 좀 구매 패턴에 합류하게 됐다는 측면은 의미 있다. 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뭐 제 주변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다 보니까 이 층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굳이 이런 거를 뭐하러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하나 했는데 써보니까 편하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사러 들어갔다가 구매 아이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 대응 방법 그리고 살아있는 군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토픽으로 제가 이 말씀 참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시장 전망이 좀 개입이 될 만한 얘기라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변동성 구간이라는 게 사실 금요일 날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초입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비교적 시황관을 굉장히 간명하게 저희에게 잘 전달해서 제가 신뢰하는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국이 닫혔을 때와 또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의견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뭐냐면 이게 한국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는 미국 기술주들의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에 스물스물 나왔단 말이에요. SNS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찰리먼거 같은 사람들 뭐 오마이 현인의 어떻게 보면 멘토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장인데
최근에 자산 가격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주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또 뭐 버니 샌더스 가면서 반독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너무 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던 차에 이게 주거니 받거니면서 빠질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공포가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유럽에서 지금 확산된다면 아침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지금 창궐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주변국으로 국경에 제한이 없으니까 전파가 되고 이것은 미국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권역에서 나오는 거하고 유럽, 서유럽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제가 그냥 느끼기엔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 바닥이 뭐 어느 구간이 될지 네. 여기서 단기 바닥이 나올지 어느 구간에 나올지는 사실 제가 볼 때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요. 유의미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어떤 그 시장의 마켓에 소위 이제 그 뷰를 제시하시는 분들은 예. 얼마든지 자기의 뷰를 제시하고 그 뷰가 틀렸을 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돈으로 얘기하셔야죠. 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뭐 빠질 때 얼마만큼 내 하락을 최소화시키고 네. 혹은 반등이 나올 때 얼마만큼 내 반등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하에서 본인이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던 전략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예. 구사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장이 여기서 뭐 2000에서 뭐 멈출 거냐 뭐 2050에서 멈출 거냐 1950에서 멈출 거냐는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시장의 뷰를 제시하시는 소위 마켓 애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의 몫이고 이다솔 차장이 갖는 감은 뭐예요? 일단은 오늘 장만 봤을 때는 네. 단기 바닥의 시그널은 오늘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시장의 거래량이 충분히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좀 어떤 뭐 투매 구간이 보이는 어떤 이 패턴들이 있는데 예. 일단 오늘은 그런 패턴들은 보이진 않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불과 뭐 내일 오전에 이런 투매 패턴이 2월 3일이랑 똑같은 형태로 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물론 이런 개개인이 지수 구간에다 예측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 본인이 어떤 이 시나리오가 생겼을 때 이 시나리오가 생겼을 때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그 지수가 밀릴 때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들,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내가 그 준비했던 것들을 실제 액션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존의 학습들 했던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들 이런 것도 결국은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본인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속된 말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일반 개인도 태능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랑 경쟁을 하면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근육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투자의 패턴에 있어서도 이 하락장과 상승장을 반복하는 와중에서 본인의 어떤 루틴과 자기 매뉴얼이 있는 분들, 소위 투자의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은 어쨌든 빠지는 장에서 본인의 계좌를 최소한으로 지켜내고 반등장에서 자기의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반복해 갑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장이 회복했을 때 내 계좌가 직전 고점을 벗기고 올라갈 거냐 결국은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구간에서는 본인의 어떤 투자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좀 스터디 명제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장을 잘 관찰하시고 네. 그 중에서도 좀 향후에 선호될 만한 업종들을 골라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좀 하락에 대한 준비가 좀 마무리될 때쯤에 마지막에 내가 실제 그 지를 수 있는 용기 이것까지 갖추시면 뭐 충분히 본인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역시 이다솔 차장은 그 자기 포지셔닝을 지키네요. 제가 예측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임하는 태도
전략, 대응 이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왜 나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 상하이가 0.2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의 하락의 기여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주를 선반영하는 한국 시장의 어떤 특색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거 외에도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물론 그 통계를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건 이탈리아의 상황을 반영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양대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고 지켜준다면 그러면 이 시장들이 빠지면서 우리가 빠졌던 거를 반영했고 우리 시장이 유니크한 하락도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더 많은 매도가 우리 시장에 집중돼야 될 이유는 뭘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력. 맞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거나 지연되거나 일사불란하지 않고 엇박자가 나거나 아직도 경제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실제 중국 증시도 오늘 종가가 한 마이너스 0.28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전 세계에 이 사단을 제공한 이제 좀 이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장은 예. 사실 그 연휴 이후에 한 번의 개파락 이후에 이제 갭을 다 메꾸고 올라갔고 오늘도 사실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확산되는 국가들이나 좀 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지금 더 좀 변동폭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시장을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의 중론은 어쨌든 지금 중국이 단기 반등에 성공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대응이었다. 정부의 상당히 강력한 대응.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키면서 네.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뭐 소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소위 시장의 기대와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네.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예.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그 경기가 어느 정도 하단을 잡을 건가에 대한 좀 확신이나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답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뭐 기관이나 개인들은 아닐 거고 어쨌든 이 경제 정책을 좀 결정하시는 이제 좀 정책 당국에서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합리적 나온다고 하면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쯤에서 저희가 좀 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하락의 시그널로 이제 기대하는 게 첫 번째는 한국 확진자 수의 둔화.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똑같았거든요. 확진자 수가 늘다가 예. 확진자는 계속 증가율의 드나. 증가율의 둔화가 첫 예. 번째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정책 당국의 정책 패키지가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한국은 어쨌든 증가율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심리적으로는 공포감이 늘어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최소 증가자가 하루에 지금 뭐 지금 100명, 200명씩 나오니까 네. 일단은 100명 이하로 좀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예측이 좀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시점쯤에 정책 당국이 소위 이제 좀 외국인 투자가나 시장 참여자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정책의 패키지가 작용한다고 하면 뭐 그 시점쯤이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 좀 바닥을 잡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 바닥 부근에서 이제 우리가 각자 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좀 상당히 인덱스하게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정책도 타이밍이고 투자도 타이밍입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정부가 뭐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의 구현 이런 것들이 타이밍 좋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국면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그런 대응책들이 우리 주식의 바닥권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바닥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